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마이크가 있으면 좀 편한데, 제가 이렇게, 그래도 마이크 해야 또 지금 제 나이가 이제 곧 70이 돼요. 그래서 목소리가 이렇게 너무 가버렸다고요. 그래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작년 1년 전에 아까 우리 김상배 주임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나눠봤더니 여러분 일기 선배들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고, 그러고 벌써 한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는 뭐 여러분들이나 저나 아마 우리 인생에 정말 하나의 지울 수 없는 하나의 변곡점이었죠. 우리 정치라는 게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어려운 정치적 혼란기가 있었죠. 작년 12월 3일에 있었던 대통령에 의한 계엄, 또 국회에 의한 계엄 해제, 또 헌법재판소에 의한 또 대통령 탄핵 결정 뭐 등등, 아마 그러면서 또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이 과정 정말 경랑처럼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냥 그렇게 해서 우리가 대외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레질리언스라고 합니까?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 우리는 정말 훌륭히 위기를 잘 극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뭐 그 친구들은 또 외국인들은 또 예의가 있어서 그런지 뭐 그렇게 마블러스라는 둥 뭐 아주 그럴듯하게 답은 합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 눈에 아직도 당신들의 민주주의라는 것은 그 정도다 라는 어떤 그런 것도 보이는 것 같고, 또 하나 우리도 깜짝 놀랐죠. 그 과정에서 정치적인 그런 경랑 속에서 우리 내부가 그렇게 심하게 갈라져서 서로 그렇게 싸우게 될 줄, 이것이 어쩌면 뭔가 한번 21세기 새로운 도약을 꿈꾸던, 그러면서 지금까지 하고는 전혀 궤를 달리하는 뭐 AI라는 어떤 새로운 어떤 것들, 그 다음에 전통적인 우리 산업의 어떤 여러 가지 방정식 자체가 다 무너졌잖아요. 거기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또 우리가 그동안 합의한 사회 중에서 부족했던 부분은 어떻게 메고 채우고 하는 이런 어떤 꿈들이 일시적으로 지금 중지가 됐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와서 뭐 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방향을 명확하게 잡고 이렇게 가자라고 국민들을 설득을 하고, 그 과정에서 정치적 반대자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하는 과정이 아직은 많이 긴 여정인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들의 민주주의, 우리가 거하게 귀하게 여기었던 민주주의, 그리고 민주공화국이라는 대한민국의 정체 자체가 그렇게 쉽게 유지되고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전체를 이 경랑의 과정, 특히 이것은 결국 우리 사회가 엄청난 정도로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를 돌보고 위하지 않으면 정말 어렵겠다라는 느낌은 결국 2020년에부터 시작된 코로나 때부터였죠. 이 전체를 가지고 저는 오늘 여러분 첫 페이지에 보이는 국가의 귀환이다, 이렇게 저는 명명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냉전이 끝나고 났을 때 프란시스 후쿠야마라는 그 정치학자 겸 역사학자는 이제는 역사는 끝났다, 역사의 종언이다, 뭐 더 이상 이제 사람들은 막 국가끼리 뭐 다투고 공산주의다, 사회주의다, 뭐 자본주의다 이렇게 다투는 게 의미가 없다. 이제는 초국적 자본에 의해서 세계는 잘 굴러갈 것이고, 모든 인간은 뭐 그렇게 그럭저럭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식으로 예언을 했죠. 일정 부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21세기 초임만 해도 이 세계화라는 붐이 있고, 모든 스탠다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하고, 그리고 글로벌의 어떤 관점에서 모든 일이 잘 풀어질 거다, 이렇게 좀 낙관 아닌 낙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뭐예요? 국가라는 건 필요하기였죠. 정부는 가능한 한 적은 정부가 좋았죠. 그냥 두면 잘 될 텐데 왜 제 친구들이 간섭을 해? 뭐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결과는 어땠나요? 갈수록 감당할 수 없는 사회적 강자, 자본의 강자들에 의한 전횡과 그들에 의한 횡포가 전 세계를 피멍이 들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건 뭐 누가 피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저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미국의 이미지하고 맞습니까? 트럼프라는 한 리더의 문제입니까 저게? 각 나라 불러다가 야 관세를 몇 프로 낼래 아니면 현금 거의 뭐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이게 녹화가 될 것 같아서 내가 조금 더 격한 소리를 못하겠는데 여러분 그런 거 보셨어요? 이런 국제정치 이 과정에서 누가 이 상황을 대처하고 그나마 이 문제에 대해서 있을 수도 모르는 이 국가에 오는 주름살을 대해서 어느 정도 막아내려고 하고 또 국민들에게 상황을 설명을 하고 이거 누가 하죠? 결국 이게 우리만 당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글로벌의 모든 나라들이 당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강자들이 어이없이 그냥 야, 땅 내놔 하고 치는 곳에서는 뭐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그동안 오랫동안 종교적인 뭐 이런 갈등 때문에 있던 나라들이 그동안 어렵사리 유지되는 평화가 그날 어느 날 하루아침에 국내 정치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돼서 그냥 대외적으로 공격을 해대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마지막 냉전 국가였던 한반도의 남과 북은 한쪽은 세계 최고의 방위무기 수출로 또 한쪽은 그 과정에서도 자기 청년들을 전혀 근거도 없는 남의 전쟁에 보내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한마디로 국가의 귀환이다. 국가의 귀환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필요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답답하게 생각했던 문제들을 개별 차원이나 기업 차원이나 이렇게는 못 풀겠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집단적인 우리들의 아이디어, 집단적인 우리들의 에너지를 모을 수 있는 어떤 뭐가 필요하다. 그걸 결국 이제 우리 국가 과정에서는 우리들은 정치와 행정이라는 두 축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할 수가 있겠죠. 오늘 그래서 저는 이 국가의 귀환이라는 이 주제 하에서 위기를 일상화하는 급변하는 현실에서 정치와 행정이 제 역할을 해줄 때 그나마 우리가 생각하는 인권 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들의 중요한 가치 인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존중, 행복 이게 가능하더라.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개개의 삶에 있어서의 정치와 행정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하는 이야기를 제가 조금 말씀드려보고 아마 여러분들이 질문을 통해서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좋은 정치와 좋은 행정이 그저 주어지는 줄 압니다. 우리만 해도 민주주의만 되면 다 잘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저희 세대만 해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정확하게 자연적인 나이를 떠나서 제가 정확하게 50년 전에 이 관악 캠퍼스에 입학을 했었습니다. 입학을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워낙 우리 박정희 대통령의 이 군의주의적 리더십이 워낙 강해서 정말 꼼짝 못했죠. 여러분 들으신 바 있는 분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우리 총장님이 대통령한테 불려가서 혼이 났는데 말로는 차마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혼이 났다라는 그런 소문이 들릴 정도로 그게 바로 당시 대학의 현실이었고 그다음에 여러분 믿어지지가 않으실 텐데 지금은 이렇게 건물이 많이 들어서기 전에 곳곳에 여기는 옛날에 골프장이었기 때문에 초원지대가 있었어요. 곳곳에 전경들이 이 학교 안에 앉아서 자기들끼리 무슨 축구는 못하고 우유팩 차기 같은 거 하고 이런 거 하고 있었어요. 곳곳에. 서울대학 곳곳에서. 그런 과정이 대학 캠퍼스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이 서울대학에서 최초로 유신 반대 데모가 터져 나오고 그런 것들이 쌓여서 결국 박정희 대통령이 결국은 그 비극을 맞이하고 또 한국의 민주주의는 다음 단계로 가리라고 기대했었습니다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서울의 봄. 그래서 몇몇 이 야욕을 가진 어떤 그런 군부 지도자들 때문에 결국은 우리 민주주의는 또 한 12여 년간 지체가 되었죠. 거기서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왔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그동안 정치와 행정이라는 게 그냥 주어지면 잘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고민해야 합니다. 정치, 그거 좀 모자라는 친구들이나 하는 거지. 정치, 그 돈 있는 친구는 하는 거잖아. 라고 여러분들이 정치를 외면하고
정치를 외면하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여러분 여기서 하시는 직업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마주치는 대부분의 일들이 다 행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거나 행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규정이 되죠. 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왜 그냥 순종만 하세요? 잘못됐으면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리고 필요하면 그런 어떤 룰의 최종적인 건 뭐예요? 현재로서는 법률입니다. 물론 그 위에 헌법이 있습니다만 헌법에 대한 새로운 고민은 나중에 여러분이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는 이제 법률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야 될 건가 합의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좋은 정치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세요? 좋은 정치라는 게. 좋은 정치는 그런 어느 날 훌륭한 사람이 나와서 하면 그게 좋은 정치입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그냥 뭐 싱가포르의 이관윤이 뭐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나라를 잘 살게 하면 그게 좋은 정치입니까? 그래 따지면 우리 박정희 대통령도 좋든 싫든 대한민국을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분명히 이전시켰습니다. 그럼 그분은 좋은 정치 지도자입니까? 각 나라마다 우리가 그동안 서구라든가 혹은 이런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나라들도 별 볼이 없어요. 여러분 보다시피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고민이니 어떤 선진국들의 타인에 대한 관용, 톨레랑스라고 했죠. 그렇게 뭐 대단한 어떤 그런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그런 철학을 가진 나라들인 줄 알았는데 뭐예요? 이민자 등 자기하고 다른 것들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걸 보니까 그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 정치라는 거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자신들의 방향을 세우고 그 방향에 걸맞게 나아갈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 자꾸 쌓여야 그나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말 살고 싶은 나라, 살고 싶은 사회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 두 과정 중에 하나 제일 중요한 게 정치와 행정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건 뭐야? 어디로 갈 것인지 방향을 정해야죠. 그게 무슨 공산주의다, 민주주의다, 사회주의다, 무슨 사회민주주의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요즘 흔히 하는 대로 누구도 혼자 아파 죽거나 누구도 혼자 고독해 죽거나 혹은 누구도 배가 고파 죽거나 누구도 공부하고 싶은 공부를 못하게 하는 그런 나라는 뭐 안 만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게 뭐가 제시할 수 있잖아요. 적어도 누가 억울한 이유 때문에 자기 집안이 못 산다고 해서 학폭에 시달리게 한다든지 또 뭐 했을 때 여러 가지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아무런 희망을 절망을 심겨주는 그런 놈을 만들 수 없잖아요. 방향을 정해야 되겠죠. 정치가. 어디로 가자. 우리가 적어도 이런 나라를 만들자. 지금 혹시 한국의 보수 진보가 이런 정도의 내용을 갖고 논쟁을 하는 거 아니죠? 그럼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잖아. 그런 게 아니고 뭐예요? 그냥 내하고 친한 사람, 우리 동네 사람, 어느 날 내가 속했던, 우리 아버지가 속했던 정당, 뭐 이러이러한 정도 가지고 서로 편을 갈라서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 무슨 어떤 사회적 합의와 미래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그럼 정치가 그렇게 놓고 그냥 고함만 치면 잘 돼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는 사업을 하거나 뭘 할 때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다 막혀요. 실질적으로 인허가를 가지고 있는 그런 관공서. 또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을 요거 조금만 바꾸면 되겠는데 주택정책. 또 이 청약 예금을 가지고 내가 뭘 넣는데 난 맨날 떨어져 보니까 옆집에는 분명히 저 집에는 식구가 그래 많지 않은데 서류상은 다 자녀 가고 해가고 지금 뭐지 그때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행정이 뭔가 여러분들이 보기에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우리 국가가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 복지는 어떻게 하고 교육은 어떻게 하고 국방이라든가 이 병역에 관한 이 과정을 어떻게 투명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쭉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돈을 풀 때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정부가 일정 부분, 정부 부분을 책임을 져주어야만 여러 가지 불경기를 돌파할 수 있을 때 어떤 방법이 가능할까? 죄송합니다. 이재명 정부처럼, 그래 지금처럼 그냥 이렇게 국민들에게 이렇게 모두 다 푸는 방법이 좋을까?
아니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중심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게 좋을까? 뭐 이런 것들을 행정이 어느 정도 결정을 해야 되겠죠. 행정은 그냥 하는 건 아닙니다. 그동안 오래 자기들이 쌓아왔던 법, 제도, 또 그리고 쌓였던 경험치 이런 걸 가지고 하죠. 이 정치와 행정이 서로 간에 굿윌, 서로 간에 좋은 뜻을 가지고 서로 잘 역할 분담을 해 나가면 정말로 굿입니다. 정말 땡큐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면 어디서 자꾸 어긋나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 차마 설명할 수는 없지만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정치가 억지를 부리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각 나라마다 지금 현재 힘들게 하는 각종의 부정부패도 있을 것이고 오늘 그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한번 정립을 해야만 그 단계를 한번 넘어설 수 있는가 그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뭐 그냥 제가 떠드는 건 아니고요. 이게 여러분도 잘 들어보셨겠지만 막스 베버라는 유명한 사회학자가 있죠. 그분이 19세기에서 20세기 초기에 이렇게 하셨던 학자죠. 그분이 여러분 기억나시죠? 뭐 직업으로서의 뭐 정치, 소명 그다음에 소명으로서의 정치 뭐 이런 등등 책이 있는데 이 부분이 낸 소명으로서의 정치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두 가지 적어도 정치에는 신념윤리와 책임윤리 두 가지가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념과 책임. 굳이 따지면 가치와 권력에 주어진 책임.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이분은 뭐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지금 오해하는 거는요. 신념윤리하고 책임윤리가 조화할 필요 있다. 조화하라고 한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적어도 이분이 보기에도 한 인간이나 한 집단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신념, 이런 철학 문제겠죠. 그거와 거기에 따른 실질적인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것 사이에는 항상 갈등 관계, 긴장 관계가 발생한다. 쉽지 않다. 여러분 기억나시겠습니다만 유럽의 정치 지형이 극좌, 극우, 우파로 갔다가 좌파로 갔다가 요즘 막 정권 교체가 그냥 수시로 일어납니다. 근데 보면 패턴이 보면요. 한번 어떤 이 좌파적인 정책 혹은 사회주의적 정책, 유럽은 주로 사회민주주의 국가들이니까 그게 쫙 집권을 하다가 어느 순간 보고 벽에 부딪힙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뭐 여러분들 들으셨던 뭐 오성운동이다 뭐다 뭐 하면서 우리는 절대로 옆에 난민은 절대로 못 받겠다부터 해서 해가지고 또 확 뭐 유럽 같은 그런 좋은 뭐 선진국의 가치들이라는 건 어디 가고 없고 거의 막 쌍욕에 가까운 수준의 막 그런 슬로건이 나오죠.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독일이 2차 대전 청산 잘했다고 하는데 뭐예요 지금? 거의 나치 비슷한 철학을 표방하는 당이 지방선거에서 2등까지였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치 문양이라든가 혹은 그 나치를 칭찬하는 것은 절대로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우리 이렇게 배웠잖아요. 독일은 그래서 2차 대전에 대한 철저한 청산을 한다. 우리 배웠잖아요. 근데 그 정확하게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구동독 지역에서입니다만은 그 정당이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2등을 했습니다.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만큼 신념과 책임 사이에는 항상 같이 간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 또 하나는 그러면 정치는 신념윤리만 지키고 행정관료든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은 책임윤리만 지키면 된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런 이분법이라는 게 불가능한 게 우선 막스 베버라는 분이 저 고민을 자기 책에서 이야기할 때까지만 해도 관료제가 아직 정착 안 됐습니다. 여러분 관료제가 왜 정착되고 안 되고 뭐 간단하잖아요. 임금이 어느 날서 왕이나 공작이 뭐예요? 자기 참모들 마음에 안 드는 분들 싹 다 없애버리고 어느 날 뭐예요? 뭐 자기 부인의 친구라든가 뭐 어떻게 자기 집안 식구들 쭉 데려다가 하다가 또 그 친구가 돈을 많이 해먹으면 뭐 어떻게 해요? 또 싹 바꾸고 뭐 이런 꼴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한 국민들의 그 지역 내에 그게 뭐 인민이 될지 국민이 될지 시민이 될지 그들의 삶 전체를 총체적으로 책임지는 형상성이 없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뭐 그냥 망했다가 사라졌다가 이러니까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국가라는 거는 적어도 일관되게 뭔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지난 한 120, 30년 동안 자리 잡게 된 게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관료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치와 행정의 서로 이 긴장 관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훌륭한 정치라는 건 분명히 그 성원들에게 어디로 가자 하는 분명히 목표를 정확하게 제시해야 되겠죠. 이른바 비전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 갈등을 넘어서서 그렇게 했을 때 우리들은 어떤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꿈을 나눠줘야 되겠죠. 근데 행정은 뭐예요? 그러려면 그게 그냥 어느 날 슬로건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구체적으로 세금은 어디다 쓰고 복지 정책은 어떻게 하고 특히 오늘날 같으면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들 이 중에서 이제 노동운동을 하신 분도 있고 할 텐데 기본적으로 누가 사회적 강자고 누가 사회적 약자인가? 그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확한 그분들에 대한 도움은 어떤 방식으로 주어져야 되는가? 있는 거 쓰고 말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지속 가능한 건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같이 고민이 돼야 되겠죠.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행정이 맡아야 될 역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 이제 우리들이 보는 이제 비극은 이런 겁니다. 유럽의 많은 정당들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대부분 다 유럽의 정당들은 이념 정당들이었어요. 나는 사회주의를 한다, 사회민주주의를 한다, 혹은 나는 보수 같으면 자기들 국가주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명확한 그게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딱 집권하고 나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렇게 명쾌하게 딱 칼로 꺼서 말하자면 사회주의 한다 그러면서 옛날에 미테랑 대통령이 그랬는데요. 국유화했죠. 프랑스에 국영철도 하고 다 국유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굴러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유럽의 모든 사회주의 정당 혹은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 어떻게 바뀌어요? 집권하고 나면 이게 중도 정당으로 쓱 바뀝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래는 계급 정당으로 출발하지만 마지막에는 중도 정당. 그래서 그걸 정치학에서는 캐치 올 파티. 우리 지지 기반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캐치 올. 이것도 해주겠다 그러고 저것도 해주겠다 해서 그렇게 말하자면 정당의 저변을 넓히는데 그러니까 그 저변이 오래 갈 리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유럽의 각 정치 세력들은 어떻게 합니까? 코올리션을 하죠. 연합을 하죠. 자, 원전 문제는 너희들 하자는 대로 해줄게. 그 대신에 아까 이야기한 노동시간 문제는 우리 하자는 대로 해줘. 사회복지비용은 이렇게 낼 테니까 그동안 국방비 문제는 이렇게 해줘. 이걸 서로 자기들끼리 뭐예요? 타협을 하죠. 여러분 알다시피 유럽의 각 나라들이 어느 한 당이 과반이 되는 일이 없죠. 주로 어떻게 해요? 1당이 잘해봐야 한 40% 가져갑니다. 2당이 한 30% 가져가요. 3당이 한 15% 정도 가져갑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어떻게 콜리션을 해요. 심지어 1당과 2당이 연합을 하시기도 하죠. 그걸 대연정이라고 합니다. 1당과 3당 혹은 2, 3, 4가 연합을 하기도 하죠. 그걸 이제 소연정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정권이 대부분 유럽 국가들은 내각제를 하니까 그게 가능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정치라는 게 그런 어떤 자기의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런데 행정부는 그런 대신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편해요. 그런데 제일 문제가 뭐예요? 행정은. 우선 가장 큰 게 행정부는 뭐예요? 돈이 있습니다. 주평을 예산을 주잖아요. 국민들이 세금을 걷어서 이걸 내가 살려면 살라고 주잖아요. 예산을 줍니다. 거기에다가 뭐예요?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공직자를 둡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정부가 이렇게 출범했던 저렇게 출범했던 우리가 출범을 했어. 그러니까 에너지 정책은 이렇게 하고 복지 정책은 이렇게 하고 안보 정책은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자기들끼리도 헷갈려요. 그걸 어떻게 정말 뭔가 적절하게 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행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죠. 유지하고 잘 집행하고 하는 것이 그분들의 제일 일이라.
그런데 그런 것만 해갖고는 우리 사회가 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도전적 과제들을 어떻게 풀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수시로 자꾸 민심을, 그 민주주의라는 게 어느 한 사람이 결심한다고 쫙 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중국이 미국하고 지금은 어서 많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만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뭐예요? 우리가 너희들 체제보다 우수하다라고 중국 이야기를 했죠. 자신들의 인민민주주의가 너희들이 하고 하는 그런 자본주의 하의 그런 민주주의보다 우리가 훨씬 우수하다 그랬어요, 시스템이. 그런데 역시 인간 사회라는 게 그렇게 간단치 않더라 하는 건 뭐 최근에 미국과 중국의 갈등 때문에가 아니라 한 사회들이 어디서 막혀요? 새로운 도전적 과제와 변화에 대응을 못하니까 그런 행정은 그런 난맥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들도 가끔 들으시겠지만 행정하는 사람들은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없어야 돼요. 요거는 여러분 중에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행정을 감당을 하든 행정을 지휘하든 혹은 행정하고 맞닥뜨리고 할 때 그분들에 대한 최소한도 여러분들이 지켜줘야 될 난 그거라고 봐요. 우리가 헌법에서 그 사람들을 못 자르죠. 그 사람들 신분을 보호하게 해놨죠. 관료제 원칙이지만.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적어도 그 사람들은 그런 권한을 받은 대신에 뭐예요? 절대로 정치적으로 어느 특정 정당의 편을 들면 안 되죠. 그건 국민들이 알아서 선택하는 그거죠. 그래서 공무원들은 영혼이 없다. 아니, 제가 이제 그 당시 행안부 장관을 하니까 청와대에서 이제 그게 내려왔어요. 소위 말해서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어라. 근데 뭐가 적폐인데? 뭐 가만히 보니까 앞 정권에서 봉사한 사람들, 요즘 또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부역했다 이렇게 말을 함부로 쓰던데, 아니 공무원이 근무한 게 뭐 부역이야? 어떤 대통령을 뽑을지 하는 것은 국민이 선택한 것이고 그 선택한 국민들이 위임받은 거기에 따라서 당신은 이 일을 해, 당신은 이래 라고 하는데 그 공무원들에게 영혼이 없이 부역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건 안 되죠. 그 대신에 공무원들은 무슨 책임을 져야 돼요? 부당한 지시를 받으면 나는 그건 할 수 없다라고 해야죠. 나는 시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비겁하거나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치와 행정은 이런 어떤 어려움 속에 칼날 위에서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그러면 일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를 왜 해요? 우리 최 위원장 앞에 계시던데 정치 왜 해요? 대외적인 건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우선 최진웅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명확한 이 사회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비전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비전만 계속 있으면 뭐예요? 옛날에 우리 훌륭한 선배들 중에서 많은 어떤 그런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죠. 우리 다산 선생님도 그렇고 우리 삼봉 선생도 그랬고 정도전 선생 다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실현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권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과정을 우리는 현재로서는 우리 사회에서 그런 과정을 정치 과정이라고 하고 정치라고 하죠. 그런데 가치 실현, 자신들의 신념을 지키는 것도 만만치 않지만 그래도 뭐 그거는 어떤 자기나 자기 집단들이 여러 가지 그 용기를 내거나 지혜를 발휘하면 가능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속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머저리티를 형성을 해야 됩니다. 우린 자꾸 대통령제가 되니까 뭐예요? 대통령이면 다 됐지. 절대로 그런 게 아니죠. 대통령 선거 때 그 사람을 찍지 않은 사람들은 늘 뭐예요? 항상 잠재적으로 부동의하죠. 그러면 그 공동체 전체의 에너지가 모아져요, 안 모아져요? 안 모아지죠. 그러니까 내각제 하는 국가에서는 뭐예요? 바로 정권이 무너지고 총선을 다시 치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그것을 자신들의 어떤 가치를 유보하거나 어떤 가치를 상대적으로 적게 하고 자기들하고 비슷한 혹은 조금 다르지만 그들의 비전을 받아들여서 코얼리션, 다수파 연합을 만드는 것, 이게 일종의 이제 아트라고 하죠. 기회라고 하는데 마르떼라고 하던가 뭐 그랬던데 결국은 정치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구체적인 자신들이
희생을 감당해도 좋을 만한 어떤 그런 목적이 있으니까 가능합니다. 그럼 행정은 어때요? 행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 유지 관리라는 가장 일대 자신들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걸 방기하는 것은 행정가들에게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서도 거기 머물면 아까 제가 말씀하신 대로 드린 대로 그건 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발전해요? 지금처럼 여러분 우리가 IMF 때 경험을 해보셨죠? 코로나 때 경험을 해보셨죠? 그럼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움직이지 않으면 돼요? 그 다음에 AI. 우리는 그런 거 안 해도 돼. 우리끼리 잘 살 수 있어? 가능해요? 끊임없이 새로운 요구, 새로운 도전적 과제들은 주어집니다. 그 해법은 끊임없이 마련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예요? 국가의 항상성 혹은 자신들을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기본 틀이 있어야만 그게 가능하죠. 그게 결국은 현실적으로 행정의 목적이 되겠죠. 현상의 유지 관리뿐 아니라 행정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 올바른 관계는 어떻게 할까? 바로 리더십과 공무원의 영혼인데 공무원의 영혼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공무원들에게 영혼이 있다 없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옳지 못하다. 그 사람들은 국민에 대해서 자신들의 영혼만 지키면 되지 그분들 보고 네가 누구 편을 들었네 안 들었네 이렇게 시비를 걸면 곤란하다. 그러나 그 공무원이 영혼이 없다고 해서 그저 위에서 시켜서 저는 했을 뿐입니다라는 건 그건 아니다. 바로 이제 국민의 자신들의 눈높이가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 하나 우리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리더십, 여러분의 어떤 일을 감당하든 지금 기업을 책임지고 있든 내년이나 그 후년에 어떤 선거에 출마를 하게 되든 혹은 어떤 지역사회에 봉사를 하든 여러분 리더십에 대해서는 꼭 여러분들 고민을 하시고 늘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리더십이라는 게 어느 날 주어진다 그런 거 어디 있어요. 물론 보니까 자본사회에서 우린 대기업이라든가 오너들이 자기 자식들 미국 유학 보내서 금방금방 바로 뭐 짧은 트레이닝만 거치고 바로 회사를 물려주고 하는 게 뭐 그동안 어렵지 않게 보았습니다만 요즘 잘 안 되죠. 요즘 행동주의 펀드한테 많이 깨지죠. 그도 옛날처럼 일방적으로 우리 개미들이 그냥 가만 안 있죠. 구체적으로 움직여서 어떻게 해요? 당장 그 회사의 오너들은 못 건드릴지 몰라도 뭐예요? 정부의 정책을 통해서 협박을 하죠. 이번에 뭐예요? 주주의 이익을 이사들이 최대하게 하게 하는 성법도 이번에 개정이 됐죠. 바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민주주의가 세상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훌륭한 리더가 뭔지는 여러분이 꼭 고민해 주십시오. 여러분 전문성 중요합니다. 제가 책 장관으로 임명을 받았으니까 책을 한 권 주더라고요. 제목이 장관학이라. 그러면서 쭉 역대의 실패한 케이스, 성공한 케이스를 쭉 사례가 담겨져 있어요. 보니까 결국은 핵심은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긴장하고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그냥 주어지고 장관이 폼 잡고 부하들한테 그냥 윽박지르기만 하면 된다? 안 됩니다. 이때 그래도 제대로 공부한 것이 제가 총리로 근무할 때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선 뭐예요? 전문가한테 확 위임을 했잖아요. 첫 번째. 우리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아직은 완전히 덜 됐습니다만 많은 비판을 하지만 저도 많은 분들이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는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이건 뭐 특히 몇십만씩 희생된 이른바 미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는 적절한 전문가에게 권한을 위임을 한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서도 뭐예요? 그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를 늘 회의를 통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의료계, 소상공인 자영업 이러면서 한 사회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어린가 아닌가 하는 항상 그 긴장 관계를 했죠. 그 다음에 결국은 고맙던 것은 우리 사회의 이 건강보험 체계 자체가 그걸 견뎌낸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백신 한꺼번에 사면 1억 도스씩 사야 됩니다. 그럼 몇 천억, 몇 조씩 돈이 들어가죠.
근데 그걸 가지고 제때 국민들이 그래 나 접종할게 와서 접종 안 해주시고 뭘 하면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해요? 그 바이러스를. 그다음 마지막에 고마웠다는 거는 우리 국민 모두 다가 불편하죠. 여러분 저 백신 맞아 보셨죠? 네. 아프죠? 네. 한 이틀은 몸살 앓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왜 작년인가 다시 전 글로벌이 코로나가 유행한다는 말이 나왔을 때 우리는 뭐 아무도 당황 안 하고 지나갔죠. 왜? 우리 국민들 조사해 보니까 96%가 항체를 다 갖고 계셔요. 뭐예요? 백신을 맞았거나 본인도 모르게 지나갔거나 이렇게 다 해준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국민이 없습니다. 바로 우리 스스로 국민들이 내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그 자부심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정치와 행정은 바로 이런 리더십과 그런 어떤 공직자, 공무원들의 서로 결합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다. 뭐 이거는 방금 제가 대충 말씀드렸는데 자칫하면 좀 구라가 심할 것 같아서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대통령과 정부의 과감한 방역대응 결정, 뭐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었습니다만 질병청장, 그분 잘하셨죠, 그죠? 전문가니까 아무도 옆에서 시비를 못 걸었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다음에 고마운 거는 뒤에 뭐 지금 의료 대란 때문에 한 1년 반 온 국민이 홍역을 알았습니다만 진짜 의료진들이 고생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분들 중에서 돌아가신 분도 있는 거 알죠? 네. 환자 치료하다가. 네. 우리가 어떻게 그걸 고맙다고 감사를 안 해야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만든 제도, 이 건강보험 제도는 우리는 여러분 분명히 이건 박정희 대통령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 어려운 유신 시절에 건강보험 제도를 당시 소련으로부터 도입했습니다. 그게 오늘 저것도 전 세계인들이 다 부러워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요즘 공짜 보험을 많이 쓰긴 쓰는데, 그죠? 외국에 가 있다 아프면 살짝 들어와서 치료하고 가죠. 치과 치료도 뭐예요? 우리 외국 나가 있다가 잠깐 들어와서 하고 가죠. 그러다 보니까 어서도 뭐 되는데, 그다음 마지막에 국민들의 헌신적인 협조와 협력 때문에 이게 가능했습니다. 이건 우리 국민들 모두 다의 당당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 때문에 가능했다 생각합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건 지금까지는 뭐 이렇게 버텨왔는데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은 만만치 않죠. 하나하나 보십시다. 우선 우리끼리 그냥 이대로 좀 잘 살면 될 것 같은데 그대로 내버려둬요? 안 되죠.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 대통령한테 우리는 할 말은 아닙니다만 뭐 미국 제조업이 망한 게 뭐 우리 때문에 망했습니까? 그 사람들 러스트 벨트를 하는 자동차 공업이 뭐 전부 다 미국인들이 미국 자동차 안 사고 전부 일본 자동차나 한국 차만 사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죠.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옛날과 같은 그런 땀을 흘리면서 자신들의 근면함과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퇴색이 됐죠. 일을 그렇게 열심히 안 하잖아요. 그 와중에 더 열심히 하던 나라들이 치고 올라왔고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만 갖고 안 되게 됐어요. 기술은 매일매일 거의 변화해 나갑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최근에 여러분 저 아이폰이 나온 지가 지금 얼마 됐죠? 2008년인가 2009년에 나왔죠. 한 16, 17년 됐습니다. 우리 스마트폰 시절에. 그 전까지는 뭐예요? 피처폰이었죠. 그지? 그냥 전화 거는 거 받는 거만 하다가. 그게 들어오면서 완전히 달라졌죠. 왜? 컴퓨터가 우리가 컴퓨터를 갖고 다니는 거니까. 이거 만약에 우리가 그만한 반도체라든가 이런 어떤 산업이나 제조업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 준비가 없었으면 이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왜 인도에 갔다 왔잖아요. 그걸 갔더니 인도 뭐 잘해줘 우리한테. 난 뭐 내가 그날따라 수염도 잘 깎고 머리도 이발 예뻐라 해야겠는지 그게 아니고 현재 인도는 한국이 필요해요. 왜? 자기들이 보다 많이 앞선 나라의 기술은 자기들이 감당이 안 돼요. 현재 한국에 나와 있는 한국의 대기업들이 그만큼 실력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한국 정도를 자기들이 벤치마킹하고 한국을 파트너십으로 잡으면 자기들한테 인도 인구가 14억 5천입니다. 전 세계 인구수의 1위예요. 국민소득은 아직 3,000불이 채 안 돼요. 1인당. 근데 그게 뭐예요? 이 덩치가 크니까
놀라운 속도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등등을 봤을 때 결국 그 나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하는 게 기술 혁신. 어떻게 그 14억 5천만을 먹여 살릴까? 산업 구조를 어떻게 짜야 할까? 저 낙후된 지역 도시들은 어떻게 할까? 똑같아요. 우리하고 고민이 똑같아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모두 다 여기 죄송한 이야기인데 애기 셋 이상 가지신 분 있나요? 오, 고맙습니다. 우리 최원호 선생님, 우리 우리 노희충 선생님도 셋이 셋보다 좀 더 노력하시면 안 되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역대 지금 정권이 모두 다 노력했습니다만은 200몇 조 어쩌고 하는 거 그건 조금 어떤 항목을 저출산 정책으로 볼 거냐 하는 데 대한 조금 그거고요. 하여튼 각 정권마다 전부 다 혼신의 힘을 쏟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놓고 키우고 그들에게 좋은 사회적인 기회를 마련한다는 게 총체적으로 준비되지 않았는데 아기만 놀아 한다? 아기 하나 놓으면 1,000만 원 준다? 학교 공짜로 시킨다? 그거 가지고 돼요? 안 되죠? 이게 우리 정치 지도자 과정은 여성분들도 많은데 아마 여러분들은 속으로 정부의 정책이라 나오면 아유 자식들 이걸 정책으로 내놨나 힘들어하죠. 그지? 왜? 애기를 안 낳아봤으니까 모르는 거라. 그리고 여성한테 있어서 경력 단절이 된다는 게 얼마나 자기 인생의 어떤 두려움인지 이런 데 대한 걸 모르는 거라. 그래서 저희들도 회의는 자주 합니다. 저출산 대책. 근데 그게 그 회의한다고 될 것 같으면 누가 못하게, 그죠? 그 다음에 이런 등등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 거기에 대한 대비 참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무엇보다도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진보적 입장을 가지든 보수 입장을 가지든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사회든지 이 소위 양극화, 조금 점잖은 표현에서 양극하고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죠. 빈부격차 문제를 이대로 두고는 한 사회는 못 나갑니다. 여러분 국내 언론에 제대로 보도는 안 됐습니다만 네팔에서 여러분 일어난 저 변화를 어떻게 생각해요? 정오의 폭발이죠. 정오의 폭발이잖아. 현재 정치를 담당하고 있는 기득권 세력이라고 하면 뭐예요? 그냥 공격을 해버리죠. 그지? 여러분 그게 언제 모습입니까? 1940년대 후반 50년대까지 우리들의 모습이었잖아요. 한 사회에 누적된 모순과 불만이 그렇게 돼서 터져버리면 그 비극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을 못 지죠. 그래서 한국의 보수가 됐든 진보가 됐든 간에 어떻게 하면 이 양극화 문제를 풀어가는데 고민을 하고 대안을 낼 것인가. 간단하잖아요. 간단치는 않지만 우선 뭐예요? 가지고 있는 분들이 흔쾌하게 사회적 부담을 같이 져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가난하고 그 힘든 사람들에게 그냥 뭐예요? 일상적인 삶이 그냥 매일매일 이어지도록 하는 게 끝난 게 아니라 뭐예요? 그들에게 내일이 있다는 희망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말은 쉽지만 쉽지는 않지요. 그걸 각 나라마다 고민 끝에 어떻게 해결했어요? 사회 안전망이라는 걸 통해서 해결했어요. 최소한도 내가 아파 죽거나 얼어 죽거나 배고파 죽거나 하지는 않을 거다. 최소한도 내가 내 삶에 대해서 기본은 될 거다라는 그것만 주어진다 하면 얼마나 큰 거가 되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뭐예요? 우리가 국민소득 4만 불에 대만보다도 늦었느니만 하니 그걸 할 때 뭐예요? 아직도 대한민국의 노인들 빈곤율은 전 세계 압도적 1등인 거 아시죠? 전 세계 자살률 압도적 1등인 거 아시죠? 왜? 이 대한민국의 이 구성원들에게 이런 아픔이 일상적으로 주어져도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무감각한가요?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4차 산업혁명이다, AI혁명이다라고만 외칠 게 아니라 구체적인 좋은 정치와 행정은 이 문제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될 것이다.
제가 이제 뭐 정치는 여러분들보다 조금 일찍 시작해가지고 일찍 현재는 졸업을 한 상태입니다만은 해보니까 결국은 무슨 뭐 보니까 잘난 사람이고 못난 사람이고 뛰어난 리더고 물론 저는 뭐 DJ도 모시고 노무현도 모셔봤습니다만 그분들의 열정이라든가 고민의 깊이가 보통 정치인들하고 남다른 건 틀림없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문제를 하루아침에 다 해결했나요? 아닙니다. 얼마 전에 이제 우리 DJ 대통령 5년 동안 당신이 썼던 그 이제 매일매일 이 양반은 소위 말해 그날 자기 대통령의 일기라기보다 일지. 내가 오늘 예를 들면 뭐 미국의 무슨 어떤 펀드의 무슨 창립자를 만났다, 소로스를 만났다든가, 뭐 그다음에 누굴 내가 만났다고 하면 거기에 이 양반이 메모를 적어 놓습니다. 주제가 뭐였는데 뭐라고 해서 내가 인상을 깊이 받았다. 우리는 왜 이런 전문가를 못 키웠을까? 내일 어느 장관에게 내가 지시를 해야죠. 그걸 5년 동안 쓰셨어요. 그분 건강도 마지막에는 많이 안 좋으셨잖아요. 그걸 버텨내셨어요. 그런데 결국 그분들조차도 그 DJ조차도 어린 제가 막내 아들 뻔쯤 됩니다만 가끔씩 부르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이대로 소위 어느 반쪽의 지지와 어느 반쪽의 지원만 가지고는 민주주의도 민주정치도 또 대한민국도 미래가 없다. 그 양반 IMF 때 국민들한테 호소한 거 기억나죠? 나는 뭐 그 양반이 여러 가지 역량이 뛰어나시고 이런 것보다도 가장 훌륭한 거는 대통령이 되셨을 때 취임했을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취임사 때 앞으로 우리들에게 황금빛 미래가 열릴 거다가 하지 않을 거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취임서에서 금년원에 물가는 뜰 것이고 기업은 망할 것이고 많은 국민들이 길거리에 나와 함께 뜰 것입니다 하다가 말을 못 이어갑니다. 젊은 정치인들이 해놔놓고 국민들에게 하고는 또 말을 못 이어갑니다. 나는 그게 바로 DJ 리더십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내년에 출마를 하시든 또 미래를 준비하시든 기업의 책임자가 되시든 또 학자가 되시든 여러분들 스스로가 바로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동의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하고 지금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함께할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해 줘야 됩니다. 우리 정치가 어쩌다 이렇게 피폐해졌냐? 한쪽은 죄송합니다만은 한쪽은 무슨 목사님들이 막 고함쳐가지고 믿거나 말거나 한쪽은 무슨 개딸들이 뭘 해가지고 이렇게 가자는 대로 가면 잘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데는 뭐예요? 다수파를 만드는 것과 그냥 다수가 가자는 대로 가는 건 전혀 다른 겁니다. 다수가 가자는 대로 가면 그러면 잘 되면 좋은데 잘 안 되면 그건 누가 책임져요? 우리는 네가 그래 가자 그래서 갔잖아. 우리 가끔 그런 거 많이 하죠. 아무 대책 없는 소리. 그렇다고 결론이 바뀌어요? 결론은 함께 사는 길을 서로 진지하게 모색해야 한다. 어느 한쪽 편만 가지고는 이건 불가능하더라. 그래서는 아까 정치를 심하게 복원시켜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여야 정치 지도자들의 최근에 쓰는 언어를 보고 여러분들은 아마 가슴이 많이 답답하셨을 겁니다. 이래가지고 될까? 우리 편만 박수 받는 그런 정치 지도자들에게 뭘 기대를 할까? 트럼프 대통령이 저게 말도 아닌 저는 압박을 넣는데 여기 여야가 무슨 방법, 뭐가 있어요? 새로 출범한 정부가 우왕좌왕하면 저 고소해? 그럼 또 거꾸로 아마 앞으로 안보 비용도 제법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주한 미군의 주둔 비용을 우리가 한 1조 3천억 정도 냅니다. 트럼프가 얼마 내라고 그래요? 10조 내라고 그러잖아. 우리 예산에 10조 내면 거기 감당이 되겠어요? 국민들이 거기 납득이 되겠어요? 그럼 안보를 중시하는 보수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야, 10조를 더 주더라도 주한미군이 흔들리면 안 된다. 미국은 뭘 요구해요? 주한미군 28,000명을 가지고
별로 쳐다볼 역량도 안 되는 김정은만 쳐다보고 있기는 아깝잖아. 이걸 뭐예요? 동아시아 전체에 우리가 필요하면 쓸 수 있도록 하자. 그럼 우리한테 왜 주둔비를 그리 많이 나라 그래? 네 필요에 따라서 거기 있는 거잖아. 이런 문제가 어떻게 이게 보수 진보 어느 한 정권 차원에서 어떻게 풀어요? 이 정치의 복원을 위해서는 사고도 전환해야 되고 정치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 기왕에 이 귀한 시간에 이 밤에 이렇게 모여서 고민을 나눌 때는 여러분 조직 내에서뿐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에서 내가 적어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꿈을 가지고 일을 할 것이다라는 아마 여러분들의 자부심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내 혼자서만 잘 살거나 나 혼자서만 잘 되는 건 없습니다. 제가 막 홀릭에 막 벗어나서 겨우 이 고등학교 때 그것도 바로도 못 오고 재수를 해서 저 광화문에 있는 학원을 다니다가 결국 이 관악에 와서 그런 뭐 몇 번 1년인가 2년 다니다가 데모에서 쫓겨나가고 뭐 어쩌고 해서 쭉 했습니다만은 쭉 넣고 지내놓고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옛날 책에서 배웠던 사람들이 내가 먼저 양보를 해라. 그래야 상대편에게 양보를 요구를 할 수 있다. 내가 먼저 지켜라. 네 원칙과 네 그게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그대로 돼요. 우선 잘 나가는 것 같죠? 그 사람. 우리 옛날 책에 나온 대로 교만한 자들은 반드시 자기 스스로가 묘혈을 파죠. 똑똑한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가 떠들었던 말 때문에 꼭 뒷북에 맞죠. 하나도 틀린 게 없더라고요. 비교적 제가 뭐 말하자면 정치하는 친구 중에서는 이런 바 이것저것 다 해먹었잖아요. 그래서 다 해먹으니까 제가 요즘 양평 사는데 차 안에서 만난 사람들이 아이고 쇼 하시느라고 힘드시겠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 왜 쇼인데? 그래 했더니 말하자면 차나 기사 딸린 차라 댕기지 뭐 이렇게 전철을 타고 그 뭐 양평에 차가 많거든요. 전철 뭐 KTX 새마을 무궁화 다 있어. 그걸 타니까 이제 시비를 걸자고 그래. 그래서 아이고 저는 뭐 먹을 게 많이 못 먹어서 뭐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뭐좀 물어보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가슴에 있는 그 흉중에 있는 여러분의 비전과 꿈을 포기하지는 않되 여러분이 항상 열어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해법을 함께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공동체를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말로 통일 떠들면 뭐해? 남북 평화를 떠들면 뭘 해? 같은 하늘 아래 있는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전혀 딴 생각을 하고 있고 저 친구들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서 무슨 일이 되겠어요? 제 결론은 그래 보니까 결국 우리가 공존과 통합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밖에는 길이 없더라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오늘의 정치와 행정 모두 우리 끝은 마침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질문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